우리는 오로지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을 배울 수 있다. 영국 소설가 아이리스 머독의 말입니다. 우리는 물에 뛰어듦으로써 수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지어봄으로써 밥짓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다님으로써 여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아노 건반을 두드림으로써 피아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전거에 올라 페달을 밟음으로써 자전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그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많이 그리고 열심히 해보면 확실히 그것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공부도 삶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무엇인가를 배우듯 공부를 배우는 방법도 꼭 그와 같습니다. 자전거 타는 요령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듣는다고 해서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공부를 많이 해보면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365 공비타민 공부를 하면 공부를 배울 수 있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열정으로 가득 차서 이런저런 일들을 창조적으로 마구 벌이는 사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기존의 일들을 개선하는 사람. 그 일을 시도한다고 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실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좋아서 그 일에 매달리는 사람. 물론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시행착오가 적은 성공으로 향하는 길을 부지런히 달려가는 목표 중심적인 사람보다 덜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수입이라든가 사회적인 지위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떤 일이나 업무 그리고 공부를 의무로서 받아들이고 그저 그 의무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소위 모범생 같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누가 시키지도 않고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당장 없는데도 즐거워서 열심히 매달리는 사람이 인생을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그래도 확실하죠. 오늘은 미아이 칙센트미아이의 몰입의 즐거움 중에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기 목적성을 가진 사람에 대한 부분으로 이 몰입의 즐거움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해요. 여러분들은 자기 목적성을 가진 사람입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고 싶은 일에 매달리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며 또 어쩌면 그렇게 매달린 일에서 일정한 보상이라든가 성과를 얻어내기도 하십니까? 이 몰입의 즐거움 책에서 어쩌면 가장 아름다울 수도 있는 마지막 챕터, 자기 목적성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복잡한 몰입 활동으로 가득 찬 삶은 수동적 오락에만 몰두하는 삶보다 가치 있는 삶이다. 한 여성은 일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렇게 설명한다. 내가 하는 일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서 그것을 즐기는 동안은
다른 걸 하고 싶은 생각이 눈꽃만큼도 들지 않는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마 성공하기 어렵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삶에 뛰어드는 사람의 성격을 자기 목적성으로 충만해 있다고 말한다. 자기 목적성을 뜻하는 영어 오토텔릭은 자기라는 뜻의 그리스어 오토와 목적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텔로스가 결합한 말이다. 그 일 자체가 좋아서 할 때, 그 일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를 우리는 자기 목적적이라고 한다. 가령 그저 놀이 자체가 좋아서 두는 체스는 나에게 자기 목적적인 경험이 되겠지만, 만일 내가 돈을 걸고 체스를 두거나 그 세계에서 순위에 오르기 위해 체스를 둔다면 똑같이 두는 체스라도 자기 외부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행위가 되어 외재적 목적성을 강하게 띌 수밖에 없다. 외부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보다 일 자체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자기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일에 자기 목적성을 가지고 임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의무감에서건 혹은 필요에 의해서건 내키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무시하지 못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하등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하는 일은 대부분이 중요하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 있다. 자기 목적성이라는 말은 물론 후자에 속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한 실험에서 우리는 아주 똑똑한 200명의 청소년을 골라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자기 목적성이 있는 상위 50명의 집단은 고난도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고, 자기 목적성이 없는 하위 50명의 집단은 그와는 정반대되는 성향을 가졌다. 우리가 알고 싶었던 것은 이 두 집단의 청소년들이 시간을 어떤 식으로 보내는가 하는 점이었다. 두 집단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바로 이것이다. 자기 목적성이 있는 집단에 속한 청소년은 평균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의 11%를 공부에 투자했다. 이 비율은 다른 집단에 속한 청소년보다 5% 높은 수치였다. 여기서 1%란 약 1시간에 해당하므로 자기 목적성이 있는 집단이 일주일에 11시간을 공부한다면 다른 집단은 6시간밖에 공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두 집단은 취미에서도 확연히 달랐다. 취미 활동에 들이는 시간은 전자와 후자가 6% 대 3.5%, 운동에 쏟아붓는 시간은 2.5% 대 1%였다. 후자, 그러니까 자기 목적성이 별로 없는 집단이 유일하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오로지 TV 시청이었다. 자기 목적성이 없는 집단은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15.2%로 자기 목적성이 있는 집단의 8.5%보다 2배나 많았다. 자기 목적성이 강한 202명의 청소년과 그렇지 못한 202명의 청소년을 비교했던 또 다른 연구에서도 아주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자기 목적성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다. 수동적으로 여가와 오락을 즐기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별로 얻지 못한다. 사람은 몰입을 낳기에 좋은 활동, 곧 정신노동이나 능동적 여가 활동을 할 때 비로소 몰입을 경험한다. 미국의 고등학생 가운데 자기 목적성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각각 202명을 선정해 공부할 때와 아르바이트를 할 때의 반응을 일주일에 걸쳐 추적 집계한 연구 결과가 있다. 결과를 보면 전자, 즉 자기 목적성이 있는 집단은 생산활동을 할 때 집중력이 상당히 올라가고 자부심도 눈에 띄게 강해지며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무척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비단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였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행복감이나 즐거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집단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ESM 방식으로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오면서 나는 본인의 입으로 털어놓는 행복감은,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정도는 그 사람의 삶의 질을 썩 잘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에 넌더리를 내고 가정 생활도 화목하지 않으며 무의미한 일에만 시간을 온통 쏟아붓다시피 하면서도 입으로는 행복하다고 말했다. 사람은 원래 어두운 걸 싫어하는 동물이라서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도 슬픈 감정에 빠져들지 않는 요령을 웬만큼 터득하고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설명하기도 한다. 행복하다는 말이라도 할 수 없다면 도대체 무슨 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냐 하는 것이다. 자기 목적성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더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복잡한 활동을 잘 해내고 있으므로 자신에 대한 만족감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아마도 행복을 느낀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력을 높이고 우리의 가능성을 채워 우리를 성장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행복을 맛보는 일이다.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이 점이 특히 중요하다. 무의도식하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청소년이 어른이 되어서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자기 목적성을 가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유달리 많다는 점이다. 그들은 일주일에 평균 4시간을 가족과 함께 더 보낸다. 여기서 자기 목적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을 한 가지 언급해야겠다. 그들은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남들보다 마음의 여유가 많은 건 아닐 터인데도 그들은 주위에서 일어난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남들보다 더 많은 걸 알아차리며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그저 좋아서 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관심을 아껴두었다가 심각한 일, 중요한 일에만 조금씩 배당한다. 즉, 나를 풍요롭게 만드는 일에만 관심을 쏟는다는 뜻이다. 내가 에너지를 쏟아 부을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은 나 자신, 또 나에게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도움을 약간이라도 줄 수 있는 주변 사람이나 일거리다. 하지만 자기 목적성을 중시하는 사람은 나라는 울타리를 가볍게 뛰어넘어 삶 전체를 향유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창조적인 사람은 대체로 자기 목적성을 중요시한다. 획기적인 업적이 그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이유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일에도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리 심리학자인 브렌다 밀러는 자기 분야에서 누구보다도 두각을 나타내는 과학자나 예술가 특유의 작업 태도를 이렇게 표현했다. 무엇이 중요하고 위대한 발견인가에 대해 나는 비교적 편견이 없는 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발견이라도 발견을 하는 순간에는 몹시 가슴이 뛰니까요. 제트 엔진과 뇌파 측정기를 발명한 프랭크 오프너는 81살의 나이에 머리카락 세포의 생리 구조에 흥미를 가졌다. 하잘것없어 보이는 생명의 신비 하나도 가볍게 넘기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겸허하게 노력하는 인간형을 여기서 만날 수 있다. 프랭크 오프너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나는 문제를 푸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고장난 식기세척기건 말을 안 듣는 자동차건 신경구조건 간의 말입니다. 지금은 머리카락 세포의 구조를 연구하고 있는데 아주 흥미진진하답니다. 나는 문제의 유형을 따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푼다는 것 자체가 즐겁습니다. 문제를 푸는 것처럼 재미난 일이 또 있을까요? 인생에서 이처럼 흥미로운 일이 또 있을까요? 그가 말한 마지막 문장은
자기 목적성을 중시하는 사람의 관심사가 수동적이라거나 관조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히려 정반대로 이해하려는 의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바로 맞닿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관심을 사심 없이 기울여야 한다는 거다. 다시 말해서 본인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말로 멋진 전형적인 자기 목적적 인간들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우선 어린 시절부터 범상치 않은 창조력을 보여준, 그러나 아주 가난하고 정말 보잘것없었던 가정 환경에서 성장해야 했던 라이너스 폴링의 이야기다. 내가 처음으로 독서의 재미를 알게 된 것은 11살 때였습니다. 나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9살이 막 되었을 때 벌써 성경과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었습니다. 12살 때는 고등학교 1학년 고대사 교과서가 너무나 재미있어서 몇 주일에 걸쳐 독파해버리고 고대사 관련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읽어나갔습니다. 곤충을 수집하고 곤충학 분야의 책을 읽기 시작한 건 11살 때부터였어요. 12살 때부터는 광물을 모았습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광물이래야 별것 없었지만 광물학 서적을 뒤져서 책에 나오는 광물들의 속성, 색깔, 경도, 줄무늬 같은 것을 혼자서 표로 정리해보았죠. 그러다가 13살 때부터 화학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화학자들이 특정 물질을 전혀 다른 물질로 변환시킨다는 걸 알고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고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하여 염화나트륨이 된다는 게 꿈처럼 들렸습니다. 그 후로 나는 화학을 이해하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였고 그것은 세계를 이해하는 길이었으며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는 길이었습니다. 라이너스 폴링은 어른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특출한 머리를 가진 신동이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폴링은 별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스스로 자기 미래를 개척하였다. 그를 오랜 시간 동안 창조의 세계로 이끈 힘은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철저히 몰입할 줄 알았던 능력 때문이었다.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보자. 맑은 공기를 원하는 시민의 모임 같은 환경보호단체를 조직하는데 일평생을 바쳐온 헤이즐 핸더슨 같은 활동가는 환경운동가들이 공유하는 풍부한 호기심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한다. 5살 무렵인가 잠에서 막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입에서 이런 말이 저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이야, 참 근사한 세상이다.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나는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거지? 나는 평생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그럴 때가 좋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이 나에게는 창조의 새벽이었습니다. 하지만 폴링이나 핸더슨처럼 마음의 여유를 가진 행복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네, 폴링이나 핸더슨의 이야기 정말 인상 깊고 감동적입니다. 지난 시간에 라이너스 폴링 잠깐 언급드렸지만 그는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정원에 있는 민들레를 죽이는 일, 고기를 써는 일, 시멘트 아스팔트를 바르는 일 등등 온갖 일용 노동직을 전전하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도 혼자서 하고 싶은 공부를 계속 해온 사람이라고 언급드렸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지도 않았고 시행착오가 없는 가장 빠른 길을 탐내지도 않았고 그저 끊임없는 호기심과 열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마음이 끌리는 것을 찾아서 부지런히 열심히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번에 걸쳐 노벨상을 받았죠. 하지만 폴링이나 핸더슨이 아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칙센티미아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나갈게요. 관심을 사심없이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의 삶은 얼마나 삭막한가. 그런 사람은 경의를 느낄 줄도 모르고 놀랄 줄도 모르고 감탄할 줄도 모르며 인간의 공포와 편견이 정해놓은 울타리를 감히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과 관심을 키우는 연습을 해오지 않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 점에 신경을 써야 한다. 물론 말로 하기는 쉽지만 사실 그 원칙을 실천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시도할 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다. 먼저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건성으로 임할 게 아니라 정신을 집중하여 처리하는 습관부터 몸에 익히도록 하자. 설거지, 옷 입기, 청소처럼 단순한 일도 충분한 정성을 기울이면 응분의 보상을 얻을 수 있고 창조적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다음에는 하기 싫은 일, 수동적 여가에 들였던 시간과 관심을 끌어다가 보람은 있지만 적잖은 부담이 따라서 자주 하지 못했던 일에다가 투자하자. 이 세상에는 볼만한 것, 할만한 것, 들을만한 것들이 얼마든지 널려있다. 정크 푸드 같은 수동적 여가에서 벗어나 평상시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보았던 능동적 여가에 에너지를 쏟아 부으라. 그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초기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에게 흥미롭게 다가오지 않는다. 이렇게 일상에서 몰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는 게 좋다.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해서라기보다는 목표가 없으면 한 곳으로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렵고 그만큼 산만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등반가가 정상에 오르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내거는 이유는 꼭대기에 못 올라가서 환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목표가 있어야 등반에서 충실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이 없는 등반은 무의미한 발놀림에 지나지 않으며 사람을 불안과 무기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기가 세운 목표에 합당한 일을 하는 동안에는 설령 몰입을 경험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이 개운해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 아무리 하기 싫은 일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덜 괴롭다. 이렇게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가장 손쉬운 길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 우리가 하는 일은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의무감 때문에 하는 일, 혹은 달리 하고 싶은 일이 딱히 없어서 하는 일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실 가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처럼 느끼며 살아간다. 그런 입장에 놓이면 아까운 에너지를 탕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아주 간단하다. 바로 자진해서 하는 일을 늘리는 것이다. 무엇을 원한다는 사소한 마음의 움직임이 집중력을 높이고 의식을 명료하게 만들며 내면의 조화를 이루어낸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칙센티미아이는 몰입 경험을 늘리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그렇게 목표를 갖는 가장 손쉬운 길은 삶에서, 일상에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마무리 짓고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건 회사에서건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건 간에 이게 남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렇게 억지로 하는 일이다 라고 마치 밧줄에 질질 끌려가는 소마냥 그렇게 일하고 공부를 한다면 성과도 제대로 나지 않을 뿐더러 그러한 경험에 몰입을 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현명한 인생의 스승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요. 주인의식을 가지라 라고요. 주인의식을 갖고 주도권을 갖고 이 공부와 이 일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과 나의 공부이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내 인생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조금만 적극적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일상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생기발랄하고 의욕 넘칠 수 있습니다. 당나라 때의 임재선사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문구입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 언제 어디서건 주인으로서 살아가라. 그러면 서 있는 장소 어디든 그곳이 바로 참된 곳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수처작주, 항상 주인으로서 살아가라.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일, 하루 24시간, 여기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6시간의 활동 중에서 이게 내 일이다, 내 공부다, 내가 주인으로서 하는 활동이다 라고 자각하고 하는 행동이 얼마나 될까요? 공부를 하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해야 하는 일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 이 일과 이 공부가 나의 실력과 나의 내공에 직결되는 것이며 바로 이 활동을 잘 해냄으로써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내가 더 큰 존재가 될 수 있다 라는 강력한 자각을 가지면서 일상에 임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처작주, 어디에 있건 주인으로서 임하라. 이렇게 주인된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보다 의욕적이고 행복하고 몰입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수없이 많은 좋은 인연들이 모여 비단 공허한 자기 암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다 주인된 환경,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일들로 일상을 채워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 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과 뜻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뜻과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인연과 얽히고 설키어 실제 현실로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미하이 칙센테미하이는 이렇게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말을 하면서요, 이 이야기를 아모레 파티, 즉 운명애로서 이어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살다 보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많이 있다. 회의에 참석하는 일, 쓰레기를 내다버리는 일, 공과금을 내는 일, 아무리 면해보려고 잔머리를 굴려도 피치 못하게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툴툴거리며 마지못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즐거운 마음으로 할 것인가. 둘 다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후자가 더 긍정적인 경험을 낳는다. 청소처럼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일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치워야지 라는 적극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하면 생각보다 고통스럽지 않다.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일하는 괴로움은 상당히 줄어든다.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니체 철학의 중심 개념이라고 할 운명애에서 잘 드러난다. 충실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를 논의하는 대목에서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운명애를 가진 사람은 위대하다는 게 나의 신조다. 운명애는 살아갈 날에서도 살아온 날에서도 달라지지 않기를, 아니 영원히 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자세다. 인생의 불가피한 것을 견디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사랑할 줄 아는 태도다. 나는 피치 못할 일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법을 자꾸자꾸 배우고 싶다. 그럼으로써 나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테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미아이 칙센트미아이의 몰입의 즐거움에 나오는 주요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여기서 칙센트미아이는 여러 차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감정의 질과 경험의 질이며 그것들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것은 일상에서 몰입하는 것, 자기 목적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자기 목적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에 의하면은요, 우리가 집중력을 발휘해야 될 대상이 꼭 주어진 업무라든가 오늘 읽어야 될 교과서 페이지라든가 같은 의무적인 일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것,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 밥을 먹고 청소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주위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사소한 작은 일 하나하나를 이 세상과 상황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어서 세상이 우리에게 동전 한 잎을 주기를 원할 때 우리는 기꺼이 동전 2잎 내지 3잎을 주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때, 그렇게 우리가 일상의 모든 부분에 집중하도록 애쓸 때 우리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도 더 잘 처리하게 되고, 거기서 나온 충만한 에너지로 우리가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차마 과감히 투자하지 못했던 보다 적극적인 일들, 다른 일들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상에서 집중도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어떤 일이든 대강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꼭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어떤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씻기는 일에서도 사랑을 담아서 하면 훨씬 더 정성껏 행복하게 할 수 있고요. 식사 후에 설거지하는 일, 카페에서 커피와 도넛을 먹고 남은 그릇들을 반납하는 일, 혹은 협조를 요청한 다른 부서의 사람에게 요청받은 서류를 전달하는 일, 그저 집 앞에 가게에서 우유 2팩을 사고 나오며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웃으며 한마디 덕담을 더 건네는 일, 그 모든 일들에 의식적으로 사랑을 담아서 행동할 수 있다면, 그래서 매 순간 바동바동 거리면서 지금까지의 우리 자신보다 조금 더 잘하는 자기 자신이 되려고 애쓴다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며 창조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걸 겁니다. 대강 하지 마시기를 몰입의 즐거움에 나오는 마지막 문장 나누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흐름과 개인을 갈라놓는 것은 과거와 자아에 연연하면서 타성이 주는 안일함에 매달리는 태도다. 악마를 뜻하는 데빌이라는 단어의 어원에서도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데빌이란 떼어내다, 동강내다 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디아볼레인에서 나온 말이다. 즉, 복잡하고 풍요로운 것을 억눌러서 자꾸만 자잘하고 볼품없는 것으로 토막내는 게 악마의 주특기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칙센트미아이의 몰입의 즐거운 마지막 시간, 자기 목적성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욕을 다지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